서울 지하철 9호선 평범한 아침의 한 칸에서 모두가 모른 척한 그 순간 그녀만이 움직였습니다. 젊은 여대생의 가슴을 몰래 지켜보다가 드디어 손으로 훑은 남자, 그의 운명은 3초 뒤에 바뀌고 맙니다. 일부러 가슴 만지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만지다니요. 그게 아니고 지하철이 흔들려서. 전직 707특임대 여군이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그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던 거죠. 도망치려고? 꿈도 꾸지 마. 그날 이후 아무도 지하철에서 함부로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전설이 궁금하시다면 무료 기능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장희경이 아침 7시 30분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 급행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원룸에서 강남 신사역까지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이었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눈을 감았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707특임대 시절의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거든요. 이게 사회지. 이게 민간이지.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요즘 희경의 일상은 말 그대로 참는 삶이었어요. 상사가 클라이언트 앞에서 희경을 깔아뭉개도 참아야 했고 경호 대상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웃으며 응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줄 세치기 하는 아줌마한테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죠. 35살, 전직 707특임대 출신 장희경. 지금은 민간 경호업체 세이프가드의 팀장입니다. 군 시절의 냉혹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특유의 직감과 본능만은 여전했어요. 특히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은 오히려 더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희경은 작은 체구에 비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160cm 남짓한 키에 55kg의 몸무게지만 체지방률은 10% 미만이었습니다. 특임대 시절 쌓은 근육은 여전히 단단했고 반사신경 또한 일반인과는 차원이 달랐죠. 하지만 그런 자신의 능력을 민간에서는 감춰야 했어요. 죽여도 모를 놈이 한둘이 아니지만 또 다른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특임대 시절 희경은 완벽한 병기라고 불렸어요.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임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그런 희경이 민간에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죠. 회사에서는 매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희경 씨, 좀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클라이언트와 대화할 때 너무 딱딱해요. 미소를 더 많이 지어주세요. 하지만 희경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특임대에서는 미소가 필요 없었거든요. 지하철 안은 출근 시간대답게 꽉 찼습니다. 희경은 7인용 의자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왼쪽에는 졸고 있는 여대생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선글라스를 쓴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여대생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깔끔한 옷차림,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까지 전형적인 대학생 모습이었어요. 졸음에 겨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른쪽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어폰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희경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시야는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어요. 특임대에서 배운 반수면 상태 경계 기법이었습니다. 몸은 쉬되 뇌는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 기법은 특임대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적진에서 잠을 잘 때도 이동 중에도 항상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희경은 이 기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희경이 잠든 줄 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 어깨 너머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미묘한 공기의 흐름,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희경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왼쪽의 여대생은 여전히 졸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남자가 묘하게 몸을 비틀며 여대생 쪽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몸짓처럼 보이지만 희경의 눈에는 명백히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희경의 직감이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호흡이 미묘하게 빨라졌고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손이 자연스럽게 여대생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희경은 특임대 시절 수많은 감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죠. 그런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요. 남자의 몸짓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은 여의도역을 지나 국회의사당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희경은 이어폰을 꽂은 채로 눈을 감고 있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하지만 희경의 직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특임대 시절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건 바로 이런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죠. 남자의 움직임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희경의 눈에는 명백히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새끼가. 희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남자가 여대생에게 추행을 시도한다면 희경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특임대 시절의 정의감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희경은 자신의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민간에서 억눌러왔던 본능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계속 달렸고 희경은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세우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희경의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었지만 시야는 완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선택적 집중 능력이 발동된 거죠. 음악은 들리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까지 동시에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희경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부드럽고 끈적한 손길이 여대생의 가슴 쪽을 슬쩍 스치고 지나갔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교묘한 손길이었습니다. 마치 지하철의 흔들림 때문에 실수로 스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완벽한 기법이었죠. 상대는 선글라스를 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저 새끼. 희경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특임대 시절 적을 발견했을 때의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났어요.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희경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피해자인 여대생은 여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워낙 교묘한 수법이었기 때문에 당사자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인식했더라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대 초반 여성이 지하철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남자는 자신의 행동이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 뒤로 보이는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번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욱 대담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대생의 허벅지 쪽이었어요. 지하철이 커브를 돌 때의 흔들림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손을 갖다 댔습니다. 여대생이 깜짝 놀라며 눈을 떴지만 남자는 이미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지하철이 흔들려서. 남자가 여대생에게 사과하는 척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마치 정말로 실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여대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여대생의 대답이 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희경의 예민한 청각에는 그 목소리에 섞인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여대생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희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임대 시절 배운 상황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어요. 더 기다렸다가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희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특임대 시절의 위압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남자가 깜짝 놀라며 희경을 쳐다봤습니다. 뭘 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남자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당황하면서도 즉시 반격에 나선 거죠.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희경은 이미 남자의 모든 것을 읽어냈습니다. 남자의 눈동자 움직임, 호흡 패턴, 근육의 긴장 상태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임대에서 신문 기법을 배울 때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신체 언어 읽기였습니다. 희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희경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느낀 거죠. 야생 동물이 천적을 만났을 때 보이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요? 희경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도망칠 채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마침 지하철이 색강역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튀듯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희경이 일단 노려봤다는 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특임대 시절 희경의 별명이 추적자였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희경도 즉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남자는 이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희경은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특임대에서 단련한 다리 근력으로 계단을 3개씩 뛰어 올라갔죠. 도망치려고? 꿈도 꾸지 마. 희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특임대 시절 목표물을 추적할 때의 그 집중력이 다시 살아났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고 오직 목표물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개찰구를 빠져나가 지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희경은 이미 그보다 먼저 지상에 도착해 있었어요. 남자가 지하철역 출구로 나오는 순간 희경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세요? 희경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특임대 시절의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어떤 상대를 건드렸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즉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여자가 지금 저를 스토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희경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도 특임대에서 충분히 훈련받았거든요. 오히려 남자의 그런 반응이 죄의식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 추행한 거 다 봤어요. 경찰서 갑시다. 희경의 말에 남자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희경은 남자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희경은 잽싸게 뛰었습니다. 남자가 색강역 지하 환승 통로로 도망치려는 순간이었어요. 특임대에서 단련한 순발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역 CCTV의 사각지대 환승 통로 모퉁이에서 희경은
남자를 완벽하게 제압했어요. 단호초? 그것도 소음 하나 없이 말이죠. 너 지금 뭘 했는지 알아? 희경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남자는 벽에 밀착된 채로 희경을 올려다봤어요. 키 차이는 20cm 정도 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희경이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미친년이야? 내가 뭘 했다고. 남자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희경의 손이 남자의 목을 가볍게 누르고 있었거든요. 특임대에서 배운 무력화 기법 중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을 의식 잃게 만들지는 않지만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었죠. 하지만 희경은 특임대 시절 가장 효과적이라고 배운 기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고환 중심 제압술이었어요. 남성 범죄자를 상대할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아, 남자의 비명이 지하철 환승 통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동물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희경은 정확히 3초간만 압박을 가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버렸어요. 이제 좀 정신이 드나? 희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웅크린 채로 신음만 내뱉고 있었어요. 희경은 남자의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박대성, 48세. 주소는 강남구 역삼동이었어요. 곧 영무원들과 지하철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신고를 한 거죠. 희경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남자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했습니다. 저는 그걸 목격했고요. 하지만 박대성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저를 공격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그날 저녁 9시, 희경은 색강역 파출소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성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 소견에 따르면 하복부 타박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팬티가 찢어질 정도의 부상이었습니다. 장희경 씨,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희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특임대에서 보고서 작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술했습니다. 오전 7시 35분경 김포공항역에서 탑승한 9호선 급행 지하철 내에서 박대성이 옆자리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를 고의로 접촉했습니다. 저는 이를 직접 목격했고 색강역에서 하차한 후 추적하여 제압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희경의 제압 방식이 너무 과격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희경 씨, 제압 과정에서 좀 과도한 힘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적정한 수준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범죄자가 도주하려는 상황에서 시민 체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어요. 희경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박대성 측에서는 다른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성은 전직 경찰이었어요. 20년간 경찰로 근무하다가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잦은 퇴직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망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희경에게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대성이 희경을 역고소한 거예요.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희경에게 알려줬어요. 희경은 당황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샘이라는 여대생의 진술이었어요. 그날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바로 그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세미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지하철에서
희경 씨가 갑자기 그 남자분을 공격하는 걸 봤을 뿐이에요. 정세미의 진술은 박대성에게 유리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경찰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희경도 입건하기로 결정했어요. 장희경 씨도 일단 입건 처리됩니다.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에요. 희경은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감정 통제 기법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할 줄은 몰랐네. 희경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특임대에서는 적과 아군이 명확했어요. 하지만 민간에서는 선악의 구분이 이렇게 모호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희경은 검찰청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였습니다. 희경은 정장을 차려입고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번 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희경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는 검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얼굴은 10년 전 기억 속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동훈. 희경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동훈도 희경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희경아. 동훈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놀라움, 그리움, 그리고 약간의 당황까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검사님. 희경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1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검사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동훈과 장희경, 두 사람 모두 10년 전의 기억에 잠겨 있었어요. 동훈은 37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눈가에 생긴 미세한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죠. 앉으세요. 동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희경은 의자에 앉으며 동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과 달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장희경 씨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하동훈 검사입니다. 공식적인 소개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동훈은 군 법무관이었어요. 희경이 707특임대에서 활동할 때 법적 자문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의 감정이 있었죠. 희경아, 너 아직도 사람을 그렇게 처리하고 다니는구나. 동훈의 말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동훈은 항상 희경의 과격한 면을 걱정했었습니다. 특임대의 임무는 필요하지만 민간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했었죠. 그리고 넌 아직도 기소할지 말지 여자 앞에서 고민 중이니? 희경의 대답은 날카로웠습니다.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동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직설적인 희경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동훈은 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대성의 고소장, 정세미의 진술서, 그리고 지하철 CCTV 영상 분석 결과까지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세미 씨 진술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동훈이 파일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진술 내용 자체에도 일관성이 없었어요. 처음 진술과 두 번째 진술에서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희경이 대답했습니다. 특임대 시절 신문 기법을 배운 희경의 눈에는 정세미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동우는 내부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상급 검사들로부터 희경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크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전직 군인의 과도한 폭력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상태였어요. 희경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검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희경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동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애매해. 박대성의 추행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내가 사용한 힘이 과도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동훈의 답변에 희경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동훈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법적 논리만을 앞세우며 정의로운 감정을 억누르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소할 거야?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해. 하지만 동훈은 내심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희경을 믿고 싶었지만 검사로서는 객관적인 증거만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했어요. 그리고 상부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희경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경 씨.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어서요. 세이프가드 대표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전직 군인의 지하철 폭력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클라이언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해합니다. 희경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 희경의 집 창문에 벽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창문이 박살나며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벽돌에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군대놈이 민간인한테 손 떼면 안 되지. 익명의 협박이었어요. 희경은 차분하게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특임대 시절에도 이런 위협은 많이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데도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동우는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대성의 과거 경력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대성은 경찰 재직 시절 성추행으로 여러 차례 신고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나 무혐의로 처리되었어요. 그리고 정세미와의 관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상하다. 동훈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세미의 신상을 조회해보니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어요. 항상 가해자 편에서 증언했고 그때마다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동훈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공익을 택할 것인가, 조직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10년 전 지키지 못했던 희경을 이번에는 지킬 수 있을 것인가. 10년 전 동훈과 희경은 연인 사이였어요. 하지만 희경이 위험한 작전에 투입되면서 둘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동훈은 희경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희경은 임무를 우선시했거든요. 결국 희경이 작전 중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훈은 자신이 희경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동훈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설령 그것이 자신의 검사 생활에 위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희경은 박대성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후 시간은 충분했거든요. 특임대 시절 배운 정보 수집 기법을 총동원했어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해서 관련 인물들의 동선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먼저 박대성의 경찰 재직 시절 기록을 찾아봤어요.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희경의 옛 동료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707특임대 동기였던 김수진이 현재 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희경아, 이 자료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수진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박대성은 20년 경찰 생활 동안 성추행 관련 신고를 무려 8차례나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건이 증거 불충분이나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놈이 20년이나 경찰로 있을 수 있었지? 희경이 분노했습니다. 특임대에서는 이런 인물은 즉시 제명되었거든요. 하지만 일반 경찰 조직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았어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 사건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대성이 자진 퇴직하게 된 마지막 사건은 동료 여경에 대한 성추행이었어요. 피해자는 김미영 경사였는데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경찰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미영 경사 연락처 알 수 있어? 조심해, 희경아. 아직도 트라우마가 심하다고 들었어. 희경은 김미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강서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대성 얘기는 하기 싫어요.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경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표정이 변했어요. 그 인간이 또 그런 짓을 했군요. 김미영은 박대성의 수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박대성은 항상 교묘한 방식을 사용했어요. 겉으로는 실수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피해자가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항상 협력자가 있었어요. 김미영의 말에 희경이 주목했습니다. 협력자요?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박대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희경의 머릿속에 정세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지하철에서의 정세미 행동이 이상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세미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희경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하세요. 박대성은 법망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희경은 정세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20세 여대생이었어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정세미의 통장 입출금 내역이 특이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 주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금 시기가 항상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였습니다. 이 여자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희경이 확신했습니다. 정세미는 박대성의 범죄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무고 프레임 알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희경은 정세미를 직접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임대 시절 배운 추적 기법을 사용했죠. 며칠간의 미행 끝에 희경은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정세미가 박대성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저 둘이 연인이었구나. 희경이 모든 퍼즐을 맞춘 순간이었어요. 정세미는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박대성의 내연녀였던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연극을 펼쳤던 거죠. 희경은 증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희경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장희경 씨,
정세미 씨가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정세미가 희경이 자신을 미행한다며 신고한 거예요. 박대성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희경이 해명했지만 경찰은 개인적인 조사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희경이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희경은 모든 게 무너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잘렸고 형사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세미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장희경 씨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위협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정세미의 인터뷰가 방송에 나가면서 여론은 완전히 희경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전직 군인의 민간인 테러라는 식으로 보도되었어요. 언니 저도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해요. 희경이 정세미를 직접 만났을 때 들은 말이었어요. 정세미도 어느 정도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박대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희경이 물었지만 정세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대성이 정세미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희경의 집에 또 다른 위협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벽돌이 아니라 협박 전화였어요. 더 설치면 가만 안 둘 거야. 목소리 변조기를 사용한 협박이었지만 희경은 직감적으로 박대성 일당의 지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희경이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희경은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특임대 시절에는 적과 아군이 명확했지만 민간에서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교묘했습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여론까지 모든 것이 악인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희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끝까지 싸우는 것이었거든요. 하동우는 검찰청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사건 파일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상급자들은 희경 사건을 빨리 정리하라고 압박했지만 동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었거든요. 이상해. 너무 이상해. 동훈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박대성의 과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특히 정세미와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자기적이었습니다. 동훈은 지하철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경찰에서 제출한 영상 자료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처럼 보였어요. 김 수사관, 지하철 CCTV 원본 영상 확인해 주세요. 동훈이 담당 수사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난색을 표했어요. 검사님, 이미 제출된 자료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상부에서도 빨리 정리하라고. 원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동훈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김 수사관은 할 수 없이 지하철 공사에 원본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지하철 공사에서 제출한 원본 영상에는 박대성이 여대생의 가슴을 명백히 만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영상에서는 그 부분이 깔끔하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이건 증거 조작이야. 동훈이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박대성에게 유리하도록 증거를 조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상당한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훈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박대성의 인맥을 조사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대성은 현재 대형 건설업체와 연결된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 건설업체의 법무팀에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어요. 이래서 증거 조작이 가능했구나. 동훈이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박대성 뒤에는 막강한 권력과 자금력을 가진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번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상급 검사인 부장검사 최민호에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최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동훈아, 너무 깊이 파지 마. 이 사건은 적당히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부장님, 하지만 명백한 증거 조작이. 증거 조작? 그런 민감한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CCTV 화질이 좋지 않아서 판독이 어려웠던 거지. 최민호의 태도에서 동훈은 불편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상부에서도 이미 이 사건을 덮으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동훈아, 내가 법조계에서 오래 생존하려면 때로는 큰 그림을 봐야 해. 이해하지? 최민호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어요. 동훈은 공익과 조직의 안전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희경을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10년 전 희경은 북한 공작원 소탕 작전에 투입되었었습니다. 동훈은 그 작전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희경을 말렸어요. 하지만 희경은 임무를 우선시했고 결국 작전 중 실종을 당했다가 나중에야 발견되었고 부상을 당해 2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었죠.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동훈이 후회했습니다. 희경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동훈과의 관계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희경은 동훈이 자신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동훈은 희경의 무모함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동훈은 희경이 하루라도 빨리 군인을 그만두기를 바랬습니다. 몸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희경의 애국심을 동훈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내가 희경을 지킬 거야. 동훈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원본 CCTV 영상을 복사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했어요. 그리고 박대성과 정세미의 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정세미는 실제로는 박대성의 내연녀가 맞았고 과거 3년간 비슷한 사건에서 7차례나 거짓 증언을 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총 5천만 원에 달했어요. 이 정도면 조직적 범죄야. 동훈이 확신했습니다. 박대성과 정세미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동훈은 희경에게 연락했습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저녁 7시 한강공원 여의도 나루역 근처에서 만나자. 희경은 동훈의 메시지를 받고 의외였어요. 공식적인 수사 과정이 아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거였거든요. 이튿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만난 동훈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희경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희경아, 이 사건 뒤에 큰 세력이 있어. 증거 조작까지 일어났고 상부에서는 덮으라고 압박하고 있어. 그래서 희경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이미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봐. 동훈이 USB를 건네줬습니다. 그 안에는 원본 CCTV 영상과 정세미의 과거 행적에 대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공식 증거 자료잖아. 희경이 놀랐습니다. 동훈이 자신의 검사 생명을 걸고 이 자료를 넘겨준 거였어요. 10년 전에 너를 지키지 못한 걸 후회했어. 이번에는 내가 옳은 일을 할 거야. 동훈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희경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동훈이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위험해져. 상관없어. 검사가 된 이유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 동훈의 각오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이 자료로 뭘 할 거야? 법정에서 직접 공개할 거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서 진실을 말할 거야. 동훈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공식적인 루트로는 이미 모든 것이 막혀 있었거든요. 희경은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동훈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형사부 법정에는 언론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전직 특임대 BS 성추행범이라는 자극적인 구도로 포장된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경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특임대 시절의 당당함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박대성이 앉아 있었는데 비싼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피고인 장희경에 대한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사건을 개정합니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대성 측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나온 베테랑이었어요. 반면 희경의 국선 변호사는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장희경은 아무런 근거 없이 선량한 시민인 박대성 씨를 폭행했습니다. 박대성 측 변호사가 논리정연하게 주장했어요. 그들은 희경의 과도한 폭력성을 강조하며 특임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피고인은 군대에서 습득한 위험한 기술을 민간인에게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과잉 폭력입니다. 변호사의 주장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언론들도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희경은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있었어요. 이어서 정세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청순한 대학생 차림으로 연약해 보이게 연출했어요. 저는 그날 지하철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희경 씨가 박대성 씨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정세미의 증언은 유창했습니다.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희경의 예리한 눈에는 그녀의 거짓말이 훤히 보였습니다. 증인은 정말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까? 희경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세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희경 씨의 행동이 더 무서웠어요. 정세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방청석의 시민들도 그녀의 말을 믿는 분위기였어요. 희경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대성도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자신이 완전한 피해자라는 식으로 연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지하철에서 실수로 스친 것뿐인데 갑자기 폭행을 당했어요. 박대성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억울함이 담겨 있었어요. 20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쌓은 연기 실력이었습니다. 제가 전직 경찰이라는 이유로 이런 누명을 쓰는 것 같아 더욱 속상합니다. 박대성이 눈물까지 흘렸어요. 방청석에서는 동정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희경은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순간 희경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USB를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동훈이 넘겨준 원본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CCTV 원본 영상입니다. 기존에 제출된 영상과는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에 모니터가 설치되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났어요. 박대성이 정세미의 가슴을 명백히 만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것은 조작된 영상입니다. 박대성 측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목격한 상태였거든요. 정세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대성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추가로 정세미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희경의 변호사가 또 다른 자료를 제출했어요. 정세미가 과거 3년간 7차례나 유사한 거짓 증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언론들도 급하게 추가 취재를 하려고 움직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재판장님,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방청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선 거였습니다. 바로 하동훈이었어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하동훈 검사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현직 검사가 재판 도중 자진해서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재판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동훈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동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님,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동훈은 잠시 박대성을 바라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증거 누락이 있었고 내부 조작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동훈의 말에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현직 검사가 증거 조작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거였거든요. 저는 공익을 위해 추가 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박대성과 정세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동훈의 증언은 폭탄과 같았어요. 그는 자신의 검사 생명을 걸고 진실을 말한 거였습니다. 박대성이 당황해서 일어섰어요. 거짓말입니다. 검사가 어떻게 이런...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정세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세미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박대성과의 관계, 그리고 과거의 거짓 증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대성이 시킨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법정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박대성은 도망치려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재판장이 임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였어요. 희경은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동훈이 진정으로 자신을 지켜준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대성은 성추행, 무고죄, 그리고 증거 조작 교사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정세미는 위증죄와 협박죄로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희경은 당연히 무혐의로 방면되었죠. 피고인 박대성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죄까지 범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을 들으며 희경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거든요. 법정을 나서는 희경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장희경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희경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특임대 시절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동훈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어요. 증거 조작을 폭로하고 현직에서 증언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만
검찰 조직 내에서는 배신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며칠 후 동훈이 희경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어요. 희경은 망설였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동훈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후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너도 고생했어. 검사직 그만둔다며? 응. 더 이상 그 조직에 있을 수는 없어. 동훈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널 못 지킨 걸 후회했어. 지금도 그래. 동훈이 10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희경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희경과 동훈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었어요. 동훈은 희경의 안전을 우선시했고 희경은 국가의 임무를 우선시했었죠. 그때 작전에서 내가 다쳤을 때 난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했어. 동훈의 목소리에 10년간 쌓인 후회가 묻어났어요. 희경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넌 이미 나를 떠나기로 결심한 상태였어. 그때 난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내 판단보다 너희 검찰 조직의 명령을 더 신뢰한다고. 희경의 말에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둘 다 어렸고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했었습니다. 지금은 달라. 지금은 내가 옳다는 걸 알아. 동훈이 희경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희경은 살짝 피했어요. 10년의 시간은 너무 길었고 희경의 마음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희경의 대답에 동훈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희경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복직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어요. 이미 그곳에서 일할 마음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희경은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성 안전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기술을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희경은 다시 9호선 급행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예전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여전히 출근 시간대답게 꽉 차 있었어요. 희경은 7인용 의자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았지만 여전히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었어요. 20대 여학생 뒤에서 40대 남성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희경의 직감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여학생에게 몸을 기대며 부자연스러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여학생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희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여학생 옆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서울대학교 가시나요? 저도 그쪽으로 가는데. 희경의 개입으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남자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여학생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학생이 작게 인사했어요. 희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폭력 없이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희경은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희경은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많은 것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희경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정의가 아니었어. 정의는 때때로 법보다 느리니까. 희경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박대성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완벽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기억이야.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할 전직 특임대의 기억. 희경의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서렸어요. 앞으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약한 사람들을 지킬 거라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경은 다시 9호선 급행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였어요. 여성 안전 시민단체의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희경은 주변을 살펴봤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경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하루는 없을 것 같았어요. 누군가 여학생 뒤에 이상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희경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그 뒤에 섰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 희경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하철은 계속 달렸고 희경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